안녕하세요. 국시와 밥시의 웹툰 식탁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깍두기 네. 7화 줄리언 바지니 빅캐스천을 해볼 텐데요. 특별 게스트로 아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처음 게스트 오시는 분들이 방금 전까지는 엄청 쾌활하게 얘기를 하다가 녹음만 누르면은 안녕하세요. 아오입니다. 이게 왜 나까지 귀가 빨개지네. 왜 아오라고 했냐면은 닉네임을 정해주세요 이랬더니 아오 뭐 하지? 그래서 그냥 아오 하자 이렇게 아오가 됐습니다. 이 책은 아오님이 제시해주신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하나를 고른 거거든요. 이 책을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다면? 추천해준 이유는 뭐 딱히 사실 제가 3가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뭐 그래픽 노블 제가 뭐 영화 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을 얘기하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3가지 중에 2가지를 영화에 관련 있는 걸 추천드렸는데 전혀 관련 없는 나머지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서 인문학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인문학을 왜 그랬냐면 저희가 그 그래픽 노블은 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제외하고 또 하나는 레볼루셔너리 로드 책이었는데 그거는 왠지 영화까지 다 봐야 될 것 같다. 그냥 책을 보겠다. 그래서 이걸 골랐죠 저희가. 그래서 그냥 제가 그 근 몇 년간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쉽고 재밌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들이 같이 있는 책을 좀 고르게 됐어요. 그냥 딱 생각나는 게 이거여가지고. 진짜 많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책 소개를 일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 책을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목록에서 봤을 때 처음 보는 책이었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게 뭘 얘기하는 책이고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줄리언 바지니라는 작가의 이제 뭐랄까요? 인문서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인문 철학? 인문 철학서 이제 여기 대중 철학? 시리즈로 묶여있는 이제 미닝 오브 라이프라는 이제 시리즈로 묶여있어 인생의 의미라는 이제 시리즈로 묶여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작가에 대해 알게 된 건 사실 다른 책 때문이었어요. 이제 유쾌한 딜레마 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극작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딜레마를 좀 다루는 분야잖아요. 그 책을 읽었는데 쉽고 재밌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다른 책을 이제 찾아보다가 이 책을 이제 보게 됐고 뒤에 책 맨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나와 있지만 이제 신이타주의, 대인 명분, 행복, 성공, 쾌락, 해탈, 허무주의 등 이제 삶의 커다란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작가 스스로가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제 다른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달면서 이제 논파해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논해가면서 이제 혼자 이제 얘기도 해보고 작가가 논리 왕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소리야 이러다가 읽어보면 맞는 말이다.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생활에서 느꼈던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학자들의 얘기도 많이 주가 달리고 근데 또 그런 반면에 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잖아요. 야, 뭔가 엄청 큰 주제잖아요. 어쨌든 진짜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사나,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나름대로 달라가는데 질문이 거대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쓰는구나, 쉽게 접근하는구나, 그래서 좀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글도 번역을 잘해서 그런 건지 되게 쉽게 잘 읽히고 맞아요. 정말 뭐 이게 주제가 쉬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깔끔하게 써서 또 군더더기 없는 논리 진행. 굉장히 편안하게 본 책 중에 하나였던 글인데. 그래서 이 책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얘기를 다 해보자. 그런 험난한 녹음을 해보자. 결심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내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해볼 거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신앙 쉽지 않죠. 종교 있으세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카톨릭, 그러니까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다신교인. 다신교. 네, 무교가 아닌 다신교. 다신교라는 건 여러 종교를 다 믿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에 신이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입장. 약간 불교적인 입장. 네, 맞아요. 불교적 입장에 가깝죠. 네. 밥씨는 원래 기독교 모태신앙. 저희 집도 카톨릭이요. 카톨릭이어서 저희 부모님들은 계속 성당 다니시고 뭐 저도 세례명이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무신교입니다. 뭐 따지자면 종교를. 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신의 어떤 존재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뭐 부정까지 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믿음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종교를 믿지는 않아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종교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사람이겠죠? 네. 저도 역시 저는 이제 아빠 쪽이 다 기독교 집안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강요받고 자라온 사람인데 중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아빠 손에 붙들려 교회를 가면서 물어봤죠. 아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냐? 그 아빠가 되게 우물쭈물 그렇게 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어린 나이에. 제가 저 조숙했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아빠가 되돌려보고자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핸드폰을 사주지 않을까 이런 식의 교회를 다니면 핸드폰을 사줄게 뭐 이런 회유책을 썼었는데 그래도 반감만 더 커지게 했을 뿐 교회를 그 이후로 거의 가지 않았고 신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제가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고 그 영화에서 어떤 실제 진짜 처참한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진실이 모른다면 그게 잘못된 거야? 라는 입장이잖아요. 그 스토리가. 종교라는 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종교는 이미 실제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냥 냅두면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가지게 됐죠. 근데 이 책에서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가장 좀 재밌었던 파트는 뭐였냐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좀 러프하게 얘기했을 때 보통의 신앙인들이 이제 신이 있음으로 하여서 뭔가 결정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확언을 하거나 이렇게 뭐랄까 이건 신의 말씀이다. 이거는 신의 뭐 계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쉽게 가려고 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신이 있음으로 하여서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늘어난다. 이것이 정말 신의 말씀인가?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신의 뜻에 합당하게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제 키에르케고르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세계관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전에는 왜냐면 저는 사실 친구라던가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일 경우는 이렇게 술 먹으면서 뭐 이렇게 종교 얘기를 그냥 할 일이 없죠. 너는 그렇지. 너는 그렇고 그래. 나는 그래.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특수관계란 말이죠. 만나는 사람이라던가 이제 가족들에서 이제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조금 서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뭔가 뜨거운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거더라고요. 종교 얘기 함부로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종교와 정치는 함부로 얘기 안 된다는 것이 진짜 맞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막 러셀 같은 경우에도 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의 어떤 것이다 하고 운명론적으로 치부해버리고 살아갈 때의 문제점을 강하게 뭔가 안 좋은 걸로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그런 식을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도망가는 거? 삶의 결정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결정의 주체가 못 되고 신으로 그걸 돌려버려서 회피하는 식의 태도. 물론 그거는 이제 또 그거대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진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세계관 차이를 완전히 가져오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전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돼버려서 또 얘기거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어쨌든 뭔가 논리가 이렇게 착착 쌓아가는 와중에 기본 전제부터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니까.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건 알겠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찾고 있는데 그게 너희들은 신이 의미를 줬다라고 말하는데 뭔데 그게? 그걸 대답 못하잖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너희 주장에는. 그러니까 신이 있음이 곧 우리가 인생에 의미가 있다. 이거는 논증해주지 못해.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쵸. 그 말이 되게 저는 뭐 종교의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자가 서 있는 입장이 굉장히 좀 인문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지 않고 뭔가 이성과 사람 스스로 모든 거를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 입장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신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굉장히 전체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생각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는 문제죠. 그냥 뭐 어쨌든 맨 뒷부분에 가면은 자기가 논의의 토대로 삼는 것이 인본주의고 합리주의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을 하니까 또 신학 문제는 신학 문제대로 생각을 완전 따로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책들이 많으니까 저 봤던 것 중에 한때 이 주제에 꽂혀서 막 책을 보다가 되게 얇은 책인데 옴베르토 에코랑 그 이탈리아 추기경이랑 대화 이렇게 서신 오간 거 책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그 명확한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화였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가로 보면 진짜 평행선이죠. 뭔가 전제가 너무 다르니까 또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든 생각은 인생의 의미라는 거가 있을까? 그리고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저는 이거를 쭉 읽어보고 사실 이것도 결론이 약간 유야무야하면서 그냥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생겨난 것이고 그냥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그거에 의미를 부여받은 채로 생겨나지는 않았다는 입장? 그래서 저는 계속 여기서 알베르 까미랑 니체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하고 까기도 하는데 저는 그 둘의 입장에 좀 가까운 생각. 의미를 원래 부여받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흐름. 저는 그런 생각이죠. 가고 있는.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냥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책에서는 10부였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10부에 무의미 어쩌고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인생의 무의미함? 그거에서 이 주제를 완전히 다루고 있잖아요. 인생은 과연 그냥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무의미한 거라고 보는 그런 카미와 어떤 그 스누피 그린 사람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말하기는 뭐 인생이 무의미한 걸 수 있겠지만 그거 특정한 의미에서 무의미한 거지 실제로 무의미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또 뭐 인생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굳이 살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반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탄생이 우발적이었던 아니면 어쨌든 의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냥 좀 살아가면서 과연 진짜 전혀 아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그러니까 삶 자체에 대한 그게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해 우리는 무언가가 주어진 게 있어, 부여받은 게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야만 해라는 소명의식 같은 철학자들이 그런 거를 찾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었다. 우리가
이 돌멩이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데 사실 우리도 그 돌멩이나 별 다를 바 없지 않나? 자꾸 인간을 어떤 특별하고 어떤 그런 대단한 존재의 위치에 갖다 놓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린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생각이죠. 어렵죠. 네, 어마어마한 내용의 논의가 있을 것 같은 주제인데. 그렇죠. 근데 또 이게 그 유무만으로 답을 내릴 수만은 또 없는 노릇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내 소명은 뭘까에 대해서 한때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그 소명이라는 게 어떻게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고, 직업이 아니라 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청소년들한테 꿈이 뭐니라고 얘기했을 때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좀 커보면 그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명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는 그 시간 자체를 올바르게 함유를 하는 게 소명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내 일을 할 때는 뭐 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소명일 때도 있고, 어떤 저는 조금 어렸을 때는 하나의 소명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는 그 소명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를, 좀 다양화를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책의 가장 주된 주제가 우리는 왜 사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진짜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내가 왜 살까? 이런 질문을 부딪히는 순간이 올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럴 때 대답을 내리는 게 각자 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방금 아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순간순간들이 너무 희생당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이 책도 성공에 대한 추구, 뭔가 목적론적인 사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참는 거야 식의 것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런 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되게 예전부터 많이 그거 공감을 많이 해서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가 하는 일 자체도 진짜 되게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한다기보단 내가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왜 사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기만의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있는 것이 좀 용기라는 생각도 좀 요새 들더라고요. 그 뭐냐면 너무 막 힘들게 살잖아요. 요새 너무 맞아요. 취직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막 달고 살잖아요. 헬조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불행이 정말 나의 불행인가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쩌면은 그게 모두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가면서 나의 어떤 내 즐거움, 내 행복, 나의 소명 이런 것들을 정말 끝까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진짜 불행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요새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행복에 대한 얘기할 때 요즘 막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너무 불행하다는 그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도 행복을 쫓을수록 그게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허황된 건 아닌가, 아니면은 잘못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 너무 과한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써놔가지고 되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나왔던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거를 인식하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해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그 잠깐의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게 행복해진다는 모 스님식의 그런 저는 조금 반대예요. 저는 사실 조금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도 않고요. 그거는 잠깐 한 5분? 그걸 바꿔야 된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걸 자꾸 바꾸라고 하는 건 어렵다. 힘든 건 힘든 거다. 저는 자꾸 그쵸. 참으면 돼, 생각을 바꾸면 돼, 긍정적으로 하고 기대치를 낮춰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그걸 넘어서는 순간이 올 수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도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진짜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의 말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냥 웃으면 보기 어려우시기잖아요, 진짜. 근데 저는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논리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행복은 다 개개인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왜 그런지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어떤 사람한테 되게 불행한 일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럴 텐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뭔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 자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날씬해야 되고, 얼굴이 예뻐야 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불행의 시계 사고방식은 정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책에서 지적하는 것도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왜 다른 애들은 다 얼굴이 작고 쌍꺼풀이 있고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불행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쉬운 거라니까요. 이미 그 사람은 그거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뭔가 상처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 부분을 바꾸려면 사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살을 빼고 성형수술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맞아. 왜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적합한 어떤 위로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렵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으로 시술을 하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개발서인 거죠. 그런 마음을 바꾸려면 스위치 탁 하듯이 이거는 더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멘탈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어떤 극심한 정말 고통을 느껴본 사람은, 그러니까 고통을 안 사람은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면 뭔가 고통을 진짜 진실하게 넘어선 자에게는 뭔가 많은 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진짜 그쵸, 해탈의 경제에 있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되게 시시한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쵸, 그렇게 하긴 그걸 또 그런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오히려 더 이렇게 냉랭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서면 아무것도 아니야 식의 태도가 오히려 가능할 수도. 그러니까 그렇죠.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것도 위험할 수 있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남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나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진짜 필요한 게 아니고, 뭔가 필요하다고 주변에서 많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여기 행복 챕터 보면서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더 깨달음이 있지, 깨달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생각을 좀 더 해보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은 티셔츠는 사고 싶은 티셔츠다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나 진짜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들도 한 번쯤은 사실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 그래서 좀 그 행복하고 성공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가 좀 약간 정해진 모델이 우리나라에 좀 존재를 하잖아요.
어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결혼을 해서 애를 몇 명 낳아서 뭐 어떻게 해서 노후대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너무 정해진 모델이 있는 게 좀 삶을 힘들게 하지 않나? 그 나이 때는 뭐 그렇죠. 그 나이 때는 네,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딱 목표한 대학이 있었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말 성취하셨나요? 성취했죠. 근데 성취하고 나니까 바뀌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레벨이 계속 끝이 않았죠. 그게 끝 레벨인 줄 알았는데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좀 커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약간 아이들이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그 어른들 혹은 이제 기존에 짜여져 있는 사회적인 가치관 이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쵸. 다만 그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때만 해도 뭔가 그냥 공부를 하고 대학을 잘 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저는 지금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금수저 흑수저 그걸로 자기들끼리 서열화를 막 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재산 수준이나 부의 정도 혹은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서열화시키면 애들도 그걸 그대로 가져오느냐 그거는 정말 문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론 그런 식으로 크다가 대학을 가고 더 뭐 많은 경험을 하고 하다 보면 사실상 이제 사회적 지위나 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되게 작은 부분일 수 있겠다를 깨닫는 순간들이 오기는 하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죠. 그 아닌 사람들 그게 어른들이죠. 어른들만 봐도. 그쵸. 그게 너무 위험한 게 아닌가. 그게 얼마나 주류적이면 애들까지도 그러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좀 씁쓸한 요즘인 것 같아요. 많은 문제가 얽혀있죠. 거기는 뭐 사회 구조적인 면도 있고 정말 지식적인 면도, 교육적인 면도 있고 쉽지 않죠. 애들이 좀 더 뭔가 패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꼰대. 지금 저 왜 그러냐면 저 과외를 막 하는데 되게 막 공부 잘하는 애 과외를 막 했었어요. 근데 걔한테 너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해? 이랬더니 그냥 생각이 없더라고. 근데 그때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수능이 마지막 인생의 단계라고. 중학생인데? 그게 내려간 거죠. 중학생까지. 내려간 거죠. 중학교 1학년인가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영어랑 논술 과외를 시키셔서 그거를 했는데 근데 걔가 되게 막 학원 진짜 엄청 빡빡하게 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실기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악기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무슨 경시대회도 나가고 막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얌전한 모범생이어서 뭐가 되고 싶어? 뭐가 하고 싶어? 했더니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본 거 없다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어려운 질문을 또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진짜 궁금해서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죠. 적성검사 뭐 이런 거라도 들고 가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논술을 애가 안 해서. 어려워요. 왜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입을 받고 부모님들부터 그렇게 크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저도 그렇게 커서 딱히 또 할 말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공부를 못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과외를 하거나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안타까운 점이 부모님들이 너무 들들 볶죠. 들들 볶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부모님이 모르시고 놔두는 애들이 차라리 어느 순간에 나중에 자기가 결정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계속 이러니까 우리가 학생의 어떤 의욕도 떨어지고 저는 들들 볶여서 큰 케이스라 가지고 진짜 네. 저는 방치를 당하고 근데 저는 뭔가 볶인다는 자각이 없던 케이스 학원을 가지만 근데 저는 제가 자란 동네 분위기가 모든 애들이 학원을 딱 수업 끝나면 거의 대부분이 학원을 갔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다 학원에 있고 이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학원을 거의 중학생인데도 집에 뭐 12시 넘어서 들어가고 요즘은 그 시간 제한 생겼잖아요. 근데 저 때는 없어가지고 막 진짜 열심히 놀았는데 중학생 때도요? 네, 고등학생 좋은 고등학교 간다고.
거기서는 또 이제 대학 가야 된다는 그렇죠, 이유로 그렇죠. 또 네. 환경 자체가 또 다들 그게 당연시하고 하니까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았고 몰랐던 거. 저는 그냥 근데 하고 싶은 거를 거의 했어요. 그냥 사실 공부하는 거 좀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는 안 받았죠. 케이스 역시 케바케인가요? 불쌍했거든. 저는 좀 제 유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불쌍한데? 그냥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이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진짜 중고등학교 때 그거에 의문을 별로 품어본 적이 없었고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는 문화 같은 거에서 의문을 품을 생각을 한다는 거는 진짜 대학 가서 배운 태도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이 정말 저를 사람을 반쯤 만들었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고등학교 때 이상하다는 걸 잘 몰랐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만 해도 막 10시까지 맨날 자습하고 이러니까 아침에 막 7시? 막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10시까지 있고 막 이랬는데 되돌아보면 되게 대단하죠. 그쵸, 진짜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인데? 어떻게 그때 일어났지? 뭐 이렇게. 말이 돼? 지금 거의 10시 전에 못 일어나는 병 걸려가지고 저는 10시 전에 못 일어나겠어요. 저는 정말 그 안 재보는 사랑 이런 거를 해보지를 못해서 언젠가는 하시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 하게 된다면 정말 더 원형적인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이렇게 뭔가 따질 걸 따지고 이런 나이잖아요, 나이가.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못 따지게 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로망과 환상이 엄청 있죠, 지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죠. 그쵸. 너무 다 제게 돼. 이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로망이 없는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맞아. 네. 그래서 뭔가 그 감정의 정체가 뭘까, 이걸 알고 뭔가 있었을 텐데, 그냥 뭐 이렇게 산 거 어떻게 하겠나 싶고, 그래요. 뭐 그걸 안 했어도 다른 거를 했었고, 그쵸. 그러니까 뭐 아예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에요. 되게 궁금해요. 밥씨가 엄청 사랑에 빠져서 네. 눈 돌아가고 막 그런 모습이 정말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논문딸 팽개치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치. 지금 나이가 인생에 들면 걸린 게 팽개치는 있잖아. 것처럼. 그래 팽개를 못 친다고. 왜냐면 여기서 더 밀렸다가 안 된다 이런 자각이 있어 지금. 그래서 저는 할 일은 해야 된다 주의가 돼가지고 그럼 나중에 중년에 경험을 하게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그러니까 이룰 것을 다 이뤄놓고. 영화 데미지처럼 저 로망 중에 하나거든요. 아, 영화 데미지에 나오는 그 사람. 이로써 한동안은 저 원형적 경험 못 하실 것 같네요. 너무 기대치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생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생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원형을 정말 그 판타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게 판타지는 판타지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랑에 대한 이 판타지를 아주 잘 간직을 하고 평생 상상을 살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로맨스를 쓰는 이제 작가들은 대부분 이제 사랑에 있어서 잘 못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는 뭐 그치. 이렇게 통설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원래 뚱뚱한 애들이 다이어트 정보 더 많이 알아요. 그런 거죠. 마음껏 펼쳐보는 것이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뭔가 네 사랑 얘기를 실컷 했는데 여기서도 막 사랑 얘기 나오잖아요. 책에도 사랑이란 뭔가 삶의 의미에서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뒷부분에 막 얘기를 막 해놓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감명이 깊어가지고 어떤 부분 예를 들어 좀 한번 한 페이지를 읽어볼까요? 네. 책 보면 231쪽에 두 번째 문단인데 첫 번째 문단이라 해야 되나? 이거 있잖아요. 우리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한다. 어쩌고저쩌고 가다가 맨 마지막 이거 문장. 삶을 진실하게 살 책임과 그에 따르는 어려움이 타인과의 밀접한 관계에서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다. 여기가 진짜 와닿아서 아까 그 얘기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아오님이 그냥 친구면은 그래 너는 그렇지 나는 이래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게 아니게 되는 순간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서 진짜 자기가 진실하게 산다는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사랑에 대해서 달콤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시험을 받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사랑할 수 있어? 이래도 사랑할 수 있어? 약간
약간 그 타인과의 관계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이렇게 관계 친화적이지 못해서, 굉장히 또 그런. 왜 이렇게 공감하세요? 아니, 너무, 지난 순간. 뭐랄까. 아오님 본인이 씁쓸하게 너무 인정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죠. 이 모양으로 태어난 것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아오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만난다는 걸 들었을 때 되게 어떻게 할까? 저 성격으로 어떻게 연애를 할까? 이런 게 지수 같은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떤 선후배고 친구 이런 인간적인 관계여서 되게 좋아하는 거지 사귀라고 하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랑도 또 사람마다의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때 진짜 불같이 했던 사랑도 있고 또 다른 모습의 사랑도 있고 그때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게 뭔가 저희 어머님과의 관계 때문인데 분명히 저는 어머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굉장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랑 저희 어머님은 좀 목적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못 갔던 그쵸 그런 게 있겠죠. 본인이 성취하시지 못한 게 있는 걸 이제 자식한테 투영을 좀 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이런 식의 성취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시 여기시고 또 기본적으로 가장 세계관이 다른 게 어머님은 신을 믿으시기 때문에 저와는 뭐 굉장히 되게 다른 지점에 서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쨌든 제 생각머리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제 세계관을 이미 제 세계관인데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하고 있고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의 세계관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끊임없이 엄마를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게 너무 선교하듯이. 그러니까 너무 미치겠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를 엄마가 알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욕심을 내게 되니까 번번이 좌절하는데 욕심은 계속 생기고 또 좌절하고. 어머니도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 좌절하고 서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님도 나랑 똑같겠지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또 진짜 이렇게 사실 쿨하게 그래라 이러고 말면 될 문제가 아니게 되니까 그렇죠. 정말 뭔가 사랑하는 사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의지. 글쎄요. 그냥 저는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논의를 하잖아요. 이기적 유전자로 대표되는 우리는 사실 그냥 결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유전자적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건 한계도 없다. 그런 식의 그래서 그거는 너무 비인간적이다 하고 어떻게 반박을 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해서 저도 뚜렷한 결론이 있는 건 아닌데 궁금하긴 해요. 진짜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냥 저는 자유의지가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 짜여져 있다고 해도 일단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뭐 저자랑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 선택 저 선택 중에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이 이미 먼 훗날에 어떻게 뭐 정해진 것대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일지라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 그게 변하지 않고 선택할 때 이것도 선택할 수 있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거를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뭐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일면 동의하긴 하는데 조금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되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좀 그런 게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의지대로 지금 선택을 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마치 우리가 그 나치 시대, 나치 치하에 있었던 독일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그렇게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아왔던 것은 어쩌면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보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그때 자유의지로 이제 살아봤지만, 근데 그때처럼 지금도 내가 어떤 구조하에 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사람은 그냥 그 체제하에서 그냥 편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당장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두려움은 늘 가지고 있죠. 그냥 뭔가 진짜 자기 주변에 어떤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비판의식을 가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년기에 무비판의 어떤 총체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구조나 주변의 환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무비판적이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를 되게 나름의 경험을 하고 자라온 터라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내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중에 비판거리가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좀 경계하고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 인간은 좀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너무 어려운 다 어려운 문제지. 답 유보. 기분은 되게 나쁘거든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었어. 우리는 유전자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랑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결정이 집합체들로 내가 만들어진 거야 하면은 기분은 나쁜데 뭐라고 반박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 말이 저는 좀 과학 만능주의까지는 아닌데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걸 아직 찾지 못한 과학적 무언가가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좀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 그리고 제가 좀 물리학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좋아해가지고 찾아봤을 때 우리는 사실 시간이 우리가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얼어붙어 있는 그것이고 그 순간순간을 그냥 우리 산다고 착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는 어떤 세계의 투영에 지나지 않는다. 홀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물리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로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냥 사실은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 속에서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두려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신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미리 그런 존재가 있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머리가 안 돼서 모르겠고 누가 알까 싶기도 하고. 근데 뭔가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자유의지 여부 이거를 크게 안 따진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다 짜여져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내일 착한 일을 하는 게 짜여져 있어요. 지하철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셔서 그걸 들어드리는 게 짜여져 있어. 그리고 실제 내가 내일 그런 걸 맞닥뜨려서 엄청나게 고뇌와 고민과 막 이런 걸 거친 끝에 그래 도와드리자 하고 도와드렸어 라고 했을 때 이미 그게 짜여져 있다고 해서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겪게 될 어떤 감정적인 것들 뿌듯함이든 뭐든 힘듦이든 뭐든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의미가 그러니까 뭐 짜여져 있는 거고 일어날 일이었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다 짜여진 걸 수도 있고 사실은 나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질 걸로 예정이 돼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는 상관이 없다. 이거인 거죠. 그냥 그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내가 크게 달라지는 건가? 나는 어쨌든 간에 내가 선택한다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언가를 뭔가 느끼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전혀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게 편한 입장이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도 사실 여기 마지막에도 그러듯이 인생의 의미 고민 안 해도 살 수 있다. 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계속 고민하잖아요. 뭘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가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나 연구할 재능은 안 되지만 알고 싶다. 뭐가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생각 안 하면 사실 더 편함에도 그냥 그게 더 궁금한. 개개인마다 뭐 삶의 선택이니까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 궁금하니까 다른 걸 궁금해하는 편이고, 분야가 뭐 다 다른 것이죠. 그래도 뭐 다 그냥 관심 있는 주제는 다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약간 국시는 자유의지에 꽂혔다면 저는 행복과 사랑 약간 이거에 책 보면서 좀 꽂혀서 제가 꽂힌 건 다른 파트예요. 자아에 대한 파트. 제가 좀 자의식 과잉이거든요. 나라는 거 안에 많이 갇혀있고 내 안에서 모든 걸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에고도 되게 세고 그래서 그거를 내려놔라. 그래야 행복하다 자꾸 이렇게 해서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 좀 의문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내가 강하니까 이 내가 무언가에 지배된다, 뭔가 이렇게 조정당한다는 생각을 하면 약간 불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아버리기. 거기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저자가 하는 말이 너무 통쾌했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 부분에서는 이제 되게 대놓고 뭔가 비판을 당한 느낌이라서 그냥 경종을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살면 너 힘들다 이렇게 하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막 자기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있고 뭔가 자의식이 강하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좀 가끔 가다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볼 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저는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이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단체 생활을 하거나 뭐 흔히 말하는 위계질서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거나 할 때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말을 꺼내는 거?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걸 예상을 하는데 말을 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하는데. 그걸 맨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저 사람은 대단하다. 나는 못하는 걸 저 사람들은 좋게 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끔은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 그거는 분명히 장점인데 그냥 자기가 자기 틀릴 가능성 정도를 열어놓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자기 의견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거 멋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그쵸. 네. 다만 이제 너무 다른 사람의 뭔가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좋은 건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냥 어쨌든 자기 의견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성공 부분이 가장 재밌었어요. 네. 이 책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연극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취업 부분, 갈매기, 니나, 독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재밌었고 또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워터프론트.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다 보셨어요. 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었고 또 새로운 시각을 좀 얻었죠. 바꾸셨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저는 원체 이렇게 큰
갈망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 그게 큰 갈망이 있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뭐 대중적인 어떤 뭐 그런 것은 사실 잘 그게 없어서. 대중적인 것보다 더 높은 갈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불행하지 않게 하면서 오래 어떤 나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공의 의미를 찾는 것은 너무 좀 힘들고 또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저도 성공을 여기서도 말하다시피 중간 지점으로 잡으면은 그럼 그거 끝나면 이렇게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뭐 사건들 말고 인생에 대한 걸 하려면 죽는 순간에서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쵸. 책에서도 뭐 성공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일 수 있으며, 그리고 그런 식의 목표 지향적인 것들은 목표 성취한 이후에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정 지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어서 저는 성공 실패에 시당초에 큰 의미를 안 두거든요. 너무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과정 지향적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약간 이게 바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논문 때문에 괴로울 때 생각을 막 하면 내가 왜 이거에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차라리 그거 생각할 시간에 쓰면 될 건데 이게 뭐라고 과정지향적으로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이러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글은 뭐 다음에 또 쓸 때 잘 쓰면 이러면 되는데 왜 나는 그런 사람인데 이거에 있어서는 이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좀 욕심내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건 사실 뭐 같이 뭐 게임을 한다, 내기를 한다 이런 거 뭐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그만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한 기준 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연애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저는. 왜냐면은, 목적 있는 연애. 그렇죠. 목적 한 시작된 그런 거였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한때, 그러니까 재작년에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제가 집안 문제도 겹치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쉽지가 않고 이래서, 막 상담도 받고 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정말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다가, 그래, 내가 원하는 글을 쓰는 것이 그동안 목표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거를 한다면 정말 만족하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죽을 때 내가 가장 무엇을 원하는 걸 생각했을 때 그냥 사람? 네, 글이 아니었어요. 그냥 죽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글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온전히 사랑받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느낌을 가장 원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그것을 성취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엄청 막 찾아다녔죠. 네. 그래서 찾아다녔다는 얘기 듣고 더 놀란 거예요. 연애를 할 것 같지도 않던 사람이 찾아다녀서 했다. 그런 어떤 아주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저는 약간 의문이 저도 약간 작년 한 9월 10월쯤에 제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희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공허함을 느껴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잠깐 만났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긴가민가한데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의 그런 마음, 공허함, 누군가를 만나겠다는 마음이 그런 마음 상태 때문에 내가 얘를 좋아했다고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아오님께서 막 성취지향적으로 막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랑하게 만든 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을 성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군. 그분 이걸 들으시면 안 되겠군. 아니, 성공 얘기하다 사랑으로 가네요. 역시 뭔가 기승전이야. 이 책도 기승전 사랑이라고. 그쵸. 그러네. 쾌락 파트에 가잖아요. 그럼 섹스 얘기밖에 안 나와요. 뭔가 느낌이 그랬어. 그런가? 그래도 저는 쾌락 파트도 좀 재밌었어요. 그냥 저는 어쨌든 그 어떤 과정적인 면이나 무언가를 할 때 그때 순간적인 어떤 깨우침? 저는 기본적으로 신을 안 믿는 이유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만큼 현세에 두는 무게중심이 되게 쏠리잖아요, 현세에. 그래가지고 이 쾌락 파트를 재밌게 읽기는 읽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사후세계에 의미를 주면 오히려 더 현세를 잘 살 수도 있죠. 아, 그쵸.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뭔가 최근에 읽었던 소설 중에 끔찍했던 소설 중에 하나, 끔찍한 건 아니고 기괴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윤회를 너무 믿어서 지금 정말 무슨 생굴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면서. 왜냐면 나는 과거에 업보가 있어서 지금 이런 걸 맞이하고 있고 이거를 잘 참고 넘겨야지 다음 생애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이렇게 좋게 간다. 이런 거 있잖아. 나름 합리적인데요? 그치, 너 나름 합리적인데 사후세계 믿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그렇다고 왜 좀 자기는 행복하겠죠, 그 사람. 그렇게 하면서. 그건 좀 진짜 별로네요. 진짜 이상해요. 그 소설은 진짜 이상했어요. 진짜 이상했어. 이광수 사랑을 봤거든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광수의 모든 소설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래서 너무 재밌는 와중에 너무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뭔가 쾌락? 그것도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게 왜 에피쿠로스 얘기 막 나오잖아요. 네.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쾌락이랑은 되게 다른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흥미로운 거기는 했고 좀 쾌락에도 뭐 단계가 있다, 레벨이 있다 이런 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근데 힘든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 하고 내일은 최소한만 생각해라 이러는데 사실 우리는 내일을 대비해야 되는 존재니까 그렇죠. 또 오늘만을 생각하기에는 저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내일을 생각하느라 오늘을 희생하진 말자.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만 생각했으면 회사를 다니면 안 되거든요. 또 오늘이라는 뭔가 그 시간적인 설정도 되게 유동적이잖아요. 내가 언제까지를 오늘로 잡을 것이냐, 현재로 잡을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거여서 그것 나름대로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 할 때의 내일의 시간적인 시점이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를 텐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만 생각하고 보낸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게 대학을 가고 나니까 굉장히 내가 이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할 만한 거였나 싶은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60, 70대 생각해서 공무원 시험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너무 괴로워,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것까지 참아가면서 인생을 보낼 필요는 없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은 근데 약간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쵸. 빽빽하잖아요. 그만큼 좀 미래가 불안한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이렇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는 부분도, 제 주위에 있는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그랬어요. 그냥. 드물죠, 무슨. 공무원 준비하는 게 내 삶에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죠. 그냥 안정적이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많고.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고시를 한 2년 반 했는데, 저는 시작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몇 타의 어떤 사정과. 또 들볶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좀
당연히 좀 미래의 어떤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거고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공부할 때 만난 친구들 보니까 공무원이 돼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새로운 지점인데. 그게 진짜로 새로운 지점이었던.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하는 부처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애들이 정말 그쵸. 있어서 정말 그런 애들한테는 그 순간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쵸. 밥 빨리 먹고 가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정말 멋있는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명감을 가진 애들을 실제로 봤고 그리고 뭔가 그 안정감에 부여하는 가치가 굉장히 큰 친구들도 봤어요. 나는 뭐 구급 공무원이 돼서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감이 필수인데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그거에 있어서 너무 만족도가 크다. 이런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인간이어서 이도 저도 아니었던. 네. 그쵸. 냉정. 이거도 아니고 저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어떻게 그냥 알량한 어떤 넘어가고 싶은. 네. 그런 불안감을 넘어가고 싶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막상 가서 보니까 안정감에 그렇게 가치 부여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그런 실제로 안정감 있는 삶과 뭐 이렇게 전통적인 가정을 꾸리고 그거에서 주는 행복감을 만끽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사명감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있으니까 그것도 또 그거대로 저는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런가 봐요. 진짜. 사과하겠습니다. 그럼 얼추 뭐 다 얘기한 거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되게. 네. 이런 대화를 한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이런 류의 대화. 대학교 이후로. 직장 다니면서 이런 얘기하면 시끄럽고 빨리 일이나 하자 이렇게 된다니까. 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도 안타깝네요. 참. 술이나 마십시다. 에이, 도피인데 도피. 솔로의 도피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교훈을 남기며 다음 주에는 약간 뭔가 개똥 철학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이네요. 다음 주에는 살인마 vs 이웃 네.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네. 재밌었습니다. 예, 딱 한 말씀.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